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도 동거 전에는 동거는 범법인 줄 알았고 동거하면 더러우니까 시집 장가 다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는 남사친, 여사친끼리도 동거하는 거 알면서도 그건 외국이고 나는 한국인이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저분하고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죠. 저희 학교 근처 원룸에도 은밀하게 동거하는 CC들 많은데 전부 한심하게 봤습니다. 헤어지면 어쩌려고 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제가 동거를 합니다. 동거 시작은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쭉 자취 중이었고 당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한 남친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잠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알바 자리도 구하고 제 자취방 청소용품이 부족하다고 장을 보는 거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여기서 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위에 썼다시피 자취는 사생활 문란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갈 곳 없는 남친한테 차마 얘긴 못했지만 그때만 해도 남친이 나갔으면 했어요. 남친의 가출이 장기화될 것 같아 저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놨고 엄마는 가뜩이나 힘드네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먼 훗날이긴 하지만 남친의 가출 사유를 1차 동거가 끝나고서야 알았어요. 저희 커플은 늘 장거리 연애였어요. 시작은 제가 재수할 때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남친이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왕복 4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게 다였어요. 심지어 둘 다 연락이 잘 되는 타입도 아니라 그 시기에도 이미 4년 사귄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남친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인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남친은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빨래와 요리를 제외한 모든 집안일은 다 남친이 알아서 했고 화장실 거울과 타일 틈까지 쉴 새 없이 닦았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향기로워야 한다며 늘 초 여러 개를 예쁘게 배열해서 놨습니다. 두 번째, 남친은 저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만 닦을 줄 알고 정리와 청소는 소질이 없습니다. 늘 제가 청소하면 남친은 말없이 다시 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적도 잔소리도 없었어요. 같이 살기 전에도 알고 있는 점이었지만 같이 사니 플러스가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친은 회피형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남친 잘못이든 제 잘못이든 다툼이 있으면 남친은 일주일까지 연락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타이밍을 놓쳐서 저는 사과를 못 받기도 했어요. 저희에게는 두어 번의 이별도 있었는데 둘 다 서로 잠수 타서 헤어졌었습니다. 같이 살고 나서 알게 된 점은 남친은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저는 성격이 급해 닥달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연락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자취하고 나서는 얼굴을 매일 보니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상하게 서운한 점이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금방 풀렸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남친은 나갔다 온다고 나간 뒤 연락 없이 2~3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늘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2~3시간 잠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늘 맞는 말만 해서 이 정도는 참을만 하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바로바로 푸는 타입이구나 라고요. 어차피 저도 바로 푸는 타입보다는 회피형에 가까워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는 절대 본인 입으로 잘 안 꺼냅니다. 꺼낸다 하더라도 사과만 받으면 2번 다시 그 얘기를 장난으로라도 안 꺼냅니다. 네 번째, 남친은 무뚝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친의 기본적인 성격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동거 전 밖에서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센스도 없으니 꽃도 받아본 적 없고 깜짝 선물 이런 건 남의 얘기였는데 동거 후에는 촛불 이벤트, 풍선 이벤트, 그리고 무서운 가면 쓰고 놀래키기, 잦은 편지 등 다 받아봤습니다.
전에는 왜 안 하고 지금 해주냐니까 전에 많이 안 해준 게 계속 걸렸답니다. 그때는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기에도 시간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남친한테 뭔가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친은 이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일 선물도 못 받아봤으면서 말이죠. 또 제가 팀플이나 동아리 일로 늦게 오면 늘 같이 가지고 데리러 와줬습니다. 5번째, 남친은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무렵 저는 여러 일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친이랑 지금처럼 친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숨겼는데 남친은 제가 먹는 약이 항우울제인지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시도는 넘어가지 않았고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다면 자기 몸에도 흔적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몰래 하면 한숨 쉬고 약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는데 진작에 못 봐서 미안하다며 네 몸은 내 거니 내 거에 칼 대지 말라는 오글거리는 문장을 썼었습니다. 남친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저는 1차 가출이 끝났을 때 알았습니다. 6번째, 남친은 가정적입니다. 남친이 친구가 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집돌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 남친은 청소하거나 밥 먹거나 저와 노는 게 다입니다. 남친의 외출 장소는 알바와 PC방이었는데 후자의 경우 제가 외출 중일 때만 가고 그마저도 제가 부르면 오고 가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남친이 자기 이상한 거 못 느꼈냐고 나 게임 중독자라고 정신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 다닌 거고 너 몰랐어? 라고 말했을 때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몰랐으니까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게임을 안 했거든요. 7번째, 호칭 변화. 남친이랑 사귄 지 1년 차에 남친이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절 뭐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하고 긴장해서 그런 거였답니다. 그래도 야, 너 이렇게 종종 부르고는 했는데 같이 살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야나 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라고 불러도 되는 상황에서 땡땡이는 이렇게 부르니 가끔 사람들 많을 때는 창피해서 오히려 제가 더 했습니다. 동거 전까지 제 친구들도 심지어 남친 친구들도 남친이 구제불능,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 같은 연락도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잠수도 곧 잘 타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같이 살고 나니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남친은 참는 남편, 심지어 매 맞는 남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차 동거는 6개월 뒤에 남친이 부모님과 화해하며 끝났습니다. 갑자기 온 사람이 갑자기 가겠다는 것입니다. 동거가 끝나고 저는 저희 사이가 전처럼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같이 살 때야 서로 얼굴은 보니 오해도 잘 안 생기고 연락도 필요 없지만 따로 살면 또 그렇게 되겠지 라며 섣부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미 한 번 좋은 남친을 만나보니 나쁜 남친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남친도 절 붙잡고 기회 주면 그 나쁜 기억들 씻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3일을 서로 울면서 보냈습니다. 5년 동안 남친이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남친은 사랑한단 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렇게 어렵게 둬서 미안해 라고 말한 뒤 본가로 갔습니다. 남친이 떠나고 나니 남친이 쓴 편지가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같이 산 동안 놀러 갔던 곳, 무엇을 했는지 그때 어땠는지 세세하게 적었고 마지막 문장은 땡땡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난 땡땡이를 사랑해. 나 때문에 여러 번 아프게 한 거 미안하니까 뭐든 달게 받을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저희의 2차 동거는 1년 후 제가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빠와 싸우고 독립한 뒤 남친 집 근처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갈 거라는 말에 남친이 곧바로 자기랑 살자고 말하고 몇 분 후에 아빠가 없는 틈을 타
짐을 다 빼서 옮겼습니다. 두 번째 동거는 한번 살아봐서 그런지 둘 다 익숙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떨어져 살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았습니다. 현재 저는 주변에 동거한 것을 반은 숨기고 반은 숨기지 않습니다. 1차 동거 때는 다행히 대학가라 동거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여서 드러내는 것 자체는 힘들지가 않았는데 2차 동거는 저도 회사 다니고 사회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 밝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들은 전부 다 알고 중간중간 알바할 때에도 대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또래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 동거라 하면 이전에 제가 생각했듯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동거 자체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설령 지금 남친과 헤어진다 해도 다음 사람을 만나 결혼 약속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제 주변에는 떳떳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추가, 댓글들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역시 예상대로 질타의 댓글이 더 많네요. 가정 불화 때문에 동거한다는 댓글들이 있는데 솔직히 부정은 못하겠네요. 1차 동거 때는 남친이, 2차 동거 때는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심각하게 불화하게 자란 건 아니고 지금은 부모님과 둘 다 화해했어요. 저도 남친도 자랄 때 막내 혹은 첫째라고 지원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저는 밑에 썼듯이 아버지랑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제일 사랑한 자식이 저였고 아빠가 가부장적이긴 해도 가부장의 좋은 예시였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를 자기 집안 사람이라 생각해서 외가 쪽 빚 다 갚아주시고 지금까지 외할머니 생계를 책임지고 계세요. 폭력적인 거는 물론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빈도가 잦지는 않았고 이미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딘가 싶어 아빠와 연락은 해요. 다만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떨어져 사니까 더 애틋해지고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남친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손찌검 한번 안 하시고 자식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 저희 집보다 더 민주적이라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의견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가 사니까 가족들과 부딪힐 일이 적다는 거 저도 남친도 공감해요. 저는 동거가 좋다고 합리화하려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아래에도 썼지만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이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저의 경우가 특수한 거지 무턱대고 동거했다 금방 헤어지고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는 동거하는 커플이 없고 대학 동기들 중에서는 많이 봤는데 폭행 이런 거 아니고서야 동거했는데 빨리 헤어지는 경우에는 결국은 성격 차이더라고요. 동거한다고 다른 커플과 다를 건 없어요. 오히려 동거를 하면 매일매일이 실내 데이트니까 관계는 더 안 가져요. 그리고 동거하면 안 나가게 되지 않냐는데 이건 사람 성향인 것 같은 게 제가 박순이이다 보니 저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서 놀고 왔어요. 동거하면 장점 중 하나가 돈 아끼는 건데 아낀 만큼 더 놀거나 여행했던 것 같아요. 집순이 커플이면 거의 안 나가겠지만요. 양가 부모님이 저희 동거를 안 말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남친도 저도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경우 의사가 대놓고 동거라고 했고 남친의 경우에는 게임 중독으로 힘들어 했는데 게임보다 여자친구가 최우선순위라는 분석이 나와서 저랑 같이 사는 게 낫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남친이 원래 어둡다 밝아졌다면 저는 날뛰다가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남친은 약을 아예 안 먹어도 되는 상태고 저는 먹는 약의 개수가 줄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치료제라 이제는 서로 없이 사는 게 더 상상이 안 가요. 뭐 결혼까지 갈지 안 갈지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아마 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헤어진다 해도 저는 동거 경험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제 과거로 힘들어한다면 그럼 그 사람을 위해 제가 떠나는 게 맞겠죠. 동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인식 차이가 있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경우 그 사람이 동거를 해봤다면 저도 고백하기 쉽겠지만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이별까지 생각해야겠죠. 당연히 밝힐 거고요. 지금도 회사 사람들만 모르는 거지 제 주변인들, 심지어 양가 가족들까지 다 아세요. 딱히 지금 남친과 결혼 전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본 모습들을 보며 남편감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요. 익명으로 글 쓸 수밖에 없지만 SNS에는 티내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안 밝힌 건 제가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정규직이 된다면 밝힐 거예요. 아무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하려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남길게요. 동거 나쁘게 보시는 거 좋게 봐달라고 한 적 없지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보고 임신 많이 하고 아이를 지웠다니, 성생활 문란하다니, 막 자랐다니 별별 말 많던데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26년 평생 임신해 본 적도 원나잇도 해본 적 없어요. 남자친구 사귄 횟수는 지금 남자친구 포함해서 3번인데 한 번은 고등학교 때 1년, 다른 한 번은 지금 남친과 몇 달 헤어졌을 때 한 달 사귄 사람 이렇게고 관계는 지금 남친하고만 가졌어요. 이건 TMI인데 동거하면 오히려 더 관계 안 하게 되고요. 가정사 이건 할 말 없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전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원해 주셨고 저도 막내라고 나름 제일 사랑 많이 받고 컸어요. 폭력은 나쁜 거지만 이 횟수가 잦았다면 전 나쁜지도 몰랐거나 20살 때 집을 나갔겠죠. 남친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특별한 문제를 갖고 계시진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이세요. 다만 남친하고는 의견 차이였고요. 저희 둘 다 지금은 다 풀고 부모님과 자주 왕래해요. 각자 부모님이 진짜 부모 같지 않은 부모였다면 평생 안 봤을 거예요. 저희 둘 다 부모님 덕에 다들 들어본 4년제 대학 나와서 사회 진출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동거 안 숨겼고요. 회사에 안 알린 건 계약직이라 그런 거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말할 거예요. 대충 남친이 집에 매일 있다는 뉘앙스는 풍겨서 이미 지레짐작 다 하실 거예요. 우리 커플 동거하는 거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친구들, 친구들의 연인, 친구들의 가족, 동네 사람들 등등 다 알아요. 물론 지금 남친과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나 전 그래도 썼지만 저는 지금 남친과 헤어져도 다음 남친한테 밝히고 다음 남친과도 결혼 전 동거를 해볼 것 같아요. 솔직히 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몰라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란 걸 느껴요. 제가 지금 남친과 결혼을 결심한 것도 같이 살며 이 사람이 남친으로는 재미가 없어도 평생 반려자로는 정말 든든하다는 걸 느껴서 그런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동거 커플을 굳이 긍정적으로 봐달라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제게도 한때 동거는 질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최상의 질로 살아왔다고는 못해도 동거 이전이나 이후나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회사 다녔어요. 솔직히 동거하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남친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비율이나 통계는 모르겠지만 동거하는 사람들 중 상식이나 도덕선에서 벗어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동거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점은 저희가 노력할게요. 지금도 동거한다고 무조건 피폐하게 살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남들에게 보이려 예나 지금이나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만 알아주세요. 동거한다고 무조건 인생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시간 새벽 3시 반에 뜬 눈으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몸이 힘든지도 모르겠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여기 글을 씁니다. 저는 3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24살에 만나 지금 31살입니다. 그때 당시 그 친구는 21살이었기에 졸지에 군대도 기다려보고 차 없던 시절부터 차가 생기는 과정이며 직업이 굳어지는 시기까지 함께 했어요. 그러다 올해는 저랑 결혼할 생각이라고 하기에
만난 지도 오래됐고 성격도 다정하고 잘 맞는 편이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상대방 본인 직업적 이유로 1월에 거제도에 내려가서 근무해야 한다고 하길래 11월 예식인데 좀 서둘러서 식장을 작년 12월에 잡고 올 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1월 중에 거제도로 내려가고 저는 수도권 거주 중이라 여기서 돈을 더 벌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 주말 부부도 안 될 것 같고 장거리 연애도 둘 다 원하지 않아서 7월쯤에 제가 거제도로 내려갈 계획이었네요. 근데 거제도 내려가기 전부터 연락이 뜸해도 너무 뜸하고 거제도에 내려간 후에 퇴근 후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한 정도로 연락이 너무 심하게 안 오더라고요. 제가 연락하거나 하면 지금 일하는 중이라거나 잘 안 받는다거나 했지만 그땐 저도 결혼 준비로 자금 더 끌어모으려고 악착같이 더 바쁘게 일하는 중이어서 저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휴무라고 하루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날 네이버 클라우드에 제 예전 사진 한 장 찾느라고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모르는 여자 사진이 10장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둘이 찍은 사진이 많아 같이 씁니다. 솔직히 보자마자 이게 뭔가 싶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바람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여자 나이가 딱 봐도 저보다 더 많아 보여서 만나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만났는데 전날 술 진탕 마셔서 술 냄새 풀풀 풍기는 상태로 나타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마셨다고 했네요. 결혼 준비 얘기로 할 얘기도 많았는데 술이 덜 깨서 피곤해 보이는 상태라 짜증나서 대충 필요한 부분 얘기하고 장거리 운전해야 하니까 일단 좀 자라고 제 집에서 낮에 재웠습니다. 그렇게 자는 동안 제가 친구랑 통화하느라고 밖에 나갔다가 추워서 옛 차에 타서 통화하는데 바로 근처에 영수증이 몇 개 있어서 봤더니 어제 일하고 있었을 시간에 이미 올라와 있었고 거제에서 지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경남 사천에서 쓴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쎄하고 이미 어제 올라와서 술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해져서 차를 다 뒤져봤습니다. 사천에 있는 아파트 방문 주차증이 많이 나와서 날짜랑 제 핸드폰 기록이랑 다 비교해봤는데 저한테 일하고 있다는 날짜부터 해서 연락 없는 날도 껴있고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란 걸 그때 알았어요. 바로 올라가서 자는 사람 깨워서 제가 본 것부터 클라우드 사진이며 진짜로 나랑 결혼 생각이 있던 거면 핸드폰 까보라고 했고 처음에 그걸 왜 확인해야 하냐 라며 쓸데없이 실랑이 하다가 결국 바람핀 거 실토했네요. 작년 9월부터 만났고 지금은 정리한 상태라고 하길래 어거지로 핸드폰 까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지금도 여보 거리면서 하하호호 하는 거 다 확인했네요. 심지어 경상도로 내려간 것도 지금 하던 일이 내려가게 되어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경남에 있어서 일하던 곳 그만두고 그쪽으로 새로 구해서 이직한 거였습니다. 1월 1일 날 인사드릴 겸 해서 저희 부모님 댁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오자마자 바로 가더니 그 집으로 갔더라고요. 진짜 저희 어머니 혹시라도 저 고생시킬까봐 저딴 새끼 저희 집 올 때마다 손님 대접해주면서 밥 먹을 때 물까지 다 떠다 줍니다. 그런 대접 받아놓고 바로 다른 여자 집에 간 거였죠. 사실 이 부분은 좀 민망한 부분이지만 다른 여자 만나는 시기부터 저랑 관계가 거의 없었고 한 번도 연애하며 그런 적 없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관계를 해도 금방 시들어서 진지하게 걱정해 준 적이 있는데 그냥 저게 이유였겠죠. 저는 국내에서 단 한 번도 호텔방을 데려간 적이 없는데 저 여자는 호텔방 잡고 미니바 쓰면서 잘 놀고 저랑 여행 가서 탔던 통영 케이블카도 또 타고 오셨네요. 재우기 전에 얘네 부모님 만나 뵐 때 정관장 사드려야지 이런 소리 짓거렸었는데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고 실수한 거라면서 개생쇼 하길래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총동원해서 너를 부셔버리고 싶다고 이대로 누구 좋으라고 곱게 헤어져 주냐고 그 여자한테도 내 존재 알려야겠고 행복한 꼴 못 본다고
일단 그 여자한테 당장 전화라고 해서 저랑 직접 통화해서 사실 다 말해줬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몰랐던 것 같고 알고 보니 35살에 애도 한 명 있더군요. 만난 계기는 노래 부르는 어플에서 만났다네요. 노래만 부르는 어플이 아닌가 봐요. 심지어 그 여자 컬러링 제가 좋다고 추천해줬던 노래네요. 일단 그 여자랑은 통화 끝냈고 얘네 부모님한테는 날 밝으면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얘 차를 아버지 명의로 해놨는데 작년에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 이번 달에 풀려서 다시 따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 음주운전은 안 하지만 차가 필요하다며 그냥 무면허로 끌고 다녔는데 그 부분까지 다 풀고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 여자 만나겠다고 생전 2년 없는 경남까지 이직해가며 내려간 거 너무 괘씸해서 출근하려면 가봐야 된다길래 너 출근 안 시킨다고 그딴 직장 원래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 않냐고 차 끌고 가려는 순간 무면허 신고하겠다고 해서 제 방구석 내주는 것도 아깝지만 직장 잃는 과정 보는 중입니다. 진짜 이딴 일이 저한테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최근에 부모님이 식장 잡은 거 친척들한테 알리셔서 축하도 받고 친구 결혼식장에도 데려갔는데 이 무슨 참고로 예식장 투어 가기로 한 며칠 전에도 그 여자 집에서 2박 3일은 있었네요. 9월부터 사귀었으면 도대체 저랑 12월에 식장은 왜 잡는 겁니까? 연애는 그 여자랑 하고 결혼은 저랑 한다는 신보인가요? 다행히 도움 안 받고 하기로 한 거라 예물 예단 없고 준비를 일찍 시작해서 예식장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 스냅까지는 환불이 되겠네요. 오늘 몰랐으면 저 얘랑 드레스 투어 갈 뻔했어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사실 얘만 너무 오래 만나기도 했고 바람으로 뒤통수 맞아본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제가 회복이 될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혼도 아니고 알콩달콩 살다가 아기 생기면 열심히 키우는 그냥 평범한 행복을 바랬거든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화병 날 것 같은데 위로든 조언이든 더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든 뭐든 괜찮으니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분하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느낌이라 극단적인 생각도 문득문득 드는 개복치 상태인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댓글 중 무면허 부분 이야기들이 있길래 생략된 부분을 조금 더 적어드리자면 처음 음주운전 했을 때 경찰에 제가 신고해서 면허 취소가 된 거였습니다. 그냥 그때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니 습관되기 전에 초장에 그래야겠다 싶어서 저희 집 오는 거 알고 신고했어요. 그리고 집에 면허 취소된 거 들켜서 얘네 아버지가 가져가셨고 뚜벅이로 살다가 결혼 준비한다니까 그쪽에서 마음 약해지셔서 직접 차 갖고 올라와서 다시 돌려주셨네요. 처음엔 저도 계속 차 끌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준비 중일 때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지내면서 혼자 아둥바둥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무뎌졌었고 이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1월에 다시 취득 가능해서 날짜 되고 통화할 때마다 언제 딸 거냐 빨리 따라 재촉했는데 너무 바빠서 쉴 때 따겠다. 일할 땐 같이 출근하는 형들이랑 다 같이 출퇴근을 하기에 본인 차를 끌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일하는 줄 알고 했던 게 알고 보니 11월에 접촉사고를 내서 무면허인 거 이미 한 번 걸려서 기간이 늘어나서 못 따는 거였네요. 이 부분은 본문에도 없을 만큼 글 쓰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 들은 부분이라 추가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신고할 겁니다. 두 번째 추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말인데다가 지금 당장 현행범이 아니면 잡기 어려우며 주말이라서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안 연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내달라 하지도 않고 계속 바쁘다 하고 제가 사고 이후 계속 타고 있고 신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탄다고 했는데도 뭐 어쩔 수 없다네요. 저희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시간대도 알고 있다고 CCTV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건지도 물어봤는데 저보고 짜증내면서 거기 CCTV 있어요? 묻고 있네요.
집 앞 골목이 사거리라 CCTV 있다고 대답하니까 CCTV 화질이 영화처럼 선명한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노치록도 갖고 있다고 했는데도 바쁘다 해서 끊었습니다. 신고하는 통화가 더 성질나네요. 짜증나고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관련된 거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정리하고 마음도 비우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잠은 잘 못 들지만요. 스스로 놀랄 정도로 하루에 한두 번 짧게 괴로운 거 빼면 쇼핑도 하고 싶고 머리도 하고 싶고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한두 번 괴로운 게 좀 많이 괴로워서 문제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니까 새로운 미래가 궁금한 마음도 들어요. 쓴소리도 듣고 다른 시각의 의견들도 듣고 위로도 많이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보란듯이 잘 살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주변에 털어놓을 곳도 없고 그냥 대나무 숲이 필요해 푸념 삼아 쓰는 글입니다. 글 쓰는 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즐거운 내용도 아니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 전에 본인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남편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베댓에 충격을 받아 글을 지웠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세로 이사가는 집에 아내가 셀프 벽지 페인트 장판을 제안했으나 남편이 남들이 힘들다고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긴 설득 끝에 방 하나만 우선 해보자 하고 협의했으나 페인트 사러 가는 길에 남편이 말을 바꿔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했고 아내가 화나서 업체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 업체 알아보겠다 하고 며칠 후 직접 풀 바른 벽지 사다가 붙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화가 났고 남편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데 왜 화를 내냐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베댓은 남편이 뭘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남편을 사랑하긴 하시나요? 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진 건지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저 일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날 싸우고 며칠 후 대출 문제로 또 싸우고 나서 남편이 다 맡기겠다 했습니다. 제가 맡기라 한 거 아니고 도배장판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장판은 내가 하려고 라는 말에 토악질이 났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한 것도 약속인데 왜 자꾸 약속을 깨냐 했더니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방만 장판을 본인이 하고 거실과 주방은 맡기는 건데 뭐가 문제냐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속이 메스껍고 숨이 가빠오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카톡에 몇 마디 주고받으면 대화방에서 나가기를 누릅니다. 마주하기가 힘들어요. 대출 이야기는 뭐냐면 대출 받기로 하고 받았냐 물어보니 아직 안 받았다. 그런데 안 받아도 되지 않냐 라며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대출 받기로 하고 받았냐 아니 받았냐 아니 몇 번 반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 비용 얼마나 들지 생각 안 하고 딱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대출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야기하는 것도 화나고 또 말 번복하는 것도 화나고 남편은 이사 날짜 미뤄지면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대출 안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한 거다 라고 하는데 제 기억엔 이사 날짜 미뤄진 이후에 다음 주 중에 대출 받아 통장에 돈 들어오게 하겠다 하고 며칠 후 딴소리를 한 거라 카톡으로 관련 내용 대화하는 거 찾아보다가 순간 터져버렸어요. 지긋지긋하다고 당신이랑 내가 기억하는 게 달라서 매번 증거 찾는다고 카톡 대화 뒤져보는 것도 징글징글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자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출 받겠다, 도배장판도 맡기겠다 한 거예요. 단순히 이사 문제나 대출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알아보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것을 막상 결정한 걸 시행하려고 할 때마다 번복하는 것.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한테 앞으로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하면 무조건 나 아닌데, 내가 안 그랬는데, 증거가 없으면 잡아떼는 것. 뭐 좀 해줘 부탁하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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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확인해야 하고
싸우면 항상 미안해, 그런데 라며 꼭 그런데가 붙어서 제가 잘못을 했던 안 했던 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쌓여서 터졌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네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의 일도 힘든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끔찍해요. 매일 밤을 울어요.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내가 떠나면 내 딸은 형님 네분께서 키워주시겠지. 엄마를 찾겠지만 아직 어리니 곧 잊을 거야. 어떻게 하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무섭지만 내 삶은 망가졌어. 이혼 못 해주겠대. 이런 거 이혼 사유도 안 된대. 이혼해도 양육비 못 준대. 이혼해도 걱정이야.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 낳고 몸도 다 망가졌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유별난 걸까? 정말 나는 남편이 뭘 해줘도 불만일 그런 사람일까? 밥을 먹어도 토하고 아이가 깨면 한없이 즐겁게 놀아주다가 잠들면 숨죽여 울고 반복입니다. 당장 내일인데 남편과 마주칠 생각을 하니 겁나요. 추가, 글 올리고 몇 시간은 아기가 잠들 때마다 댓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처럼요. 그러다가 정신병 같다는 댓글에 다시 또 상처받고 그래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잊고 지내다가 문득 누가 이 글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글을 지우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늘어난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하나하나 읽으며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입을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 나를 모르는 이가 내 이야기만 듣고 공감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 무조건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더 위로가 되나 봅니다. 여기에 글을 쓰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생이라 불러주신 분의 댓글은 정말 언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바보같이 또 울고 있네요. 몇몇 댓글에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남편 회사 일 힘들까봐 아이 낳은 후에도 육아와 가사에 가능하면 신경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빨래, 청소, 요리한 적이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양가 대소사도 제가 다 챙깁니다. 남편을 부려먹을 생각으로 도배 장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하려고 셀프로 하고 싶다 한 거였어요. 그리고 도배 장판은 전셋집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전에 글에는 썼는데 부부 심리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해보자 하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 지금 더 힘이 드나 봅니다. 베데님 말씀처럼 본인의 기준으로 참 잘하는 남편이라 주변에서는 제가 아마 나쁜 아내로 보일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점만 생각하며 잘 지내야지 라고 생각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지금까지 있었던 큰 사건들과 거짓말, 말 바꾸기, 문제 만들고 증거 없으면 아니라고 잡아떼기 등의 단점들이 떠올라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만약 남편 말대로 남편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남편이 말해주기 전에 묻지 말고 하하호호 애교 부리는 아내가 되어 살면 가정은 화목해지겠죠. 아마 저도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제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남편과 풀어보려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살기 싫을 만큼 힘들다 하면 남편은 나는 세상과 단절하려고 드라이기 줄로 목을 맨 적도 있다 하고 제가 당신과 대화하려고 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눈도 못 마주치겠다 하면 나도 사실 심리상담 받았는데 공황장애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퇴근하고 사람들과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합니다. 평소에도 제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는 어디가 더 아프다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도 너 힘들어? 난 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싶습니다. 또 생각하니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오네요. 지난 주말엔 남편 일 때문에 못 만나서 이번 주에 만나는데 그 전에 이 글을 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직도 어떤 얼굴로 남편을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댓글들을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정신과나 심리상담은 솔직히 지금은 못 받겠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제가 지금은 아무도 못 만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용기 내서 꼭 받아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정은 모두 화목하시길 바라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